안녕하세요. AI와 수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는 황영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AI와 수학의 만남이라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죠. 오늘은 수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산업의 핵심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수학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공부. 뭐라고요? 머리 아파요. 네. 혹시 공식들이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있죠? 네. 공식들이 먼저 떠올라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네. 아니면 비밀 암호처럼 느껴지시나요? 자,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수학이면 숫자가 나와야지 영어나 그리스어가 왜 나오나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는요, 이탈리아 출신의 펜실베니아 대학 수학자인 기도 멘치오 교수가 학계 참석차 비행기를 탑승을 해서 열심히 수학 공식을 쓰고 있었대요. 수학자들은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옆자리 승객이 있잖아요. 이상한 암호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테러범으로 실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직도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AI나 혁신 기술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자, 아마 여기 온 많은 학생들이나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강연이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자, 먼저 뉴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요걸 어떻게 클릭하죠? 잠깐만요. 요 클릭을 어떻게 하나요? 요 클릭. 마우스로? 요걸로 하는. 요거를 어떻게. 여기 이쪽으로 가서. 이걸로 하는. 이런 컴퓨터 그래픽은 더욱 실감나고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이론적으로도 잘 구상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 수학 방정식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학으로 지나오고 있는 영화들 신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렁이던 바다가 달라지더니 환상적인 수중 세계를 보여줍니다. 배를 삼켜버리는 파도와 흐려지는 물방울들의 모습이 사실처럼 생생합니다.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이쪽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와요? 안 보이고 있어. 이거를 좀 다시. 전문 유체에 관련된 방정식이니까 물에 들어가는 눈이 눈사태가 난다든지 네, 이거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거 누르시면 되죠. 겨울왕국도 같은 원리로 만들었는데 눈의 정성과 밀도 등 다양한 변수를 조절하면 건조한 눈부터 끼많은 눈까지 차별화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엔 희한탄탄하게 빛나는 블랙홀이 등장합니다. 강한 중력 때문에 블랙홀 뒤편의 별빛까지 휘어져 보이는 이른바 중력 렌즈 효과를 제안한 건데 실제 물리학자의 아이디어입니다. Either wormhole
holes nor black holes have been depicted in any Hollywood movie in the way that they actually would appear. It's the first time the depiction began with Einstein's general relativity equations. 화성에 도입된 우주인의 귀환 여정을 다룬 영화 마션에도 나사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영화 속 우주선과 화성 기지는 물론 우주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대부분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습니다. Dr. Green and Nicole Stott, who was an astronaut who lived on ISS for 3 months over the past few days, and just getting to talk to them directly and have them explain things that I'm interested in. 시나리오의 기획과 제작은 물론 촬영장에까지 과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신선나는 영화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치입니다. 네, 자 다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땠어요? 영화 속에서 수학이 영화도 제작을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산업과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어 왔는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실제 역사 속에서 산업 수학이라고 하는 활용됐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유명한 기업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어떤 수학들이 있는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회사를 보면은 정유회사입니다. 석유회사, 엑선모빌이라고 하는 석유회사고요. 그 다음 아마존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독일의 베를린도 알죠? 네,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벨 연구소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통신 연구소고, 그 다음에 보잉은 다 아시죠? 비행기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디즈니 당연히 잘 아실 겁니다. 영화 제작사고요. 적용 분야도 보시면 시추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창고 그 배치 이런 거기 때문에 물류라고 불리워지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시에서는 교통난, 서울시도 엄청나게 교통난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난을 해결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 적용했던 수학들을 보면은 수학도 다양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확률, 최적화, 행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잠깐 들여다볼 텐데요. 아까 첫 번째가 정유회사인 엑선모빌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과 확률을 활용해서 석유를 찾아낸 사례인데요. 때는 199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인데 엑선모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석유 업체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르네오 섬 어딘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섬 인근에 마카사르 해협의 시메시 주권을 그 당시에 헐값으로 사들였어요. 자, 그런데 당시 그 경쟁 업체들은요, 석유가 나올 수 없는 지형으로 여겼기 때문에 너무나 의아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2003년부터 이 엑선모빌에서는 방금 그 지역에서 하루 2만 배럴이라는 어마한 양의 석유를 뽑아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경쟁 업체들은 당연히 여기에는 석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선모빌이라는 회사의 판단 근거는 놀랍게도 수학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그 주변 지형과 암석의 나이, 그리고 압력, 온도, 밀도 이런 것 물리량이잖아요. 그런 물리량을 미분 방정식, 확률 이런 수학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수학이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뉴스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수학 방정식이에요. 그 나비에르 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저기 수학 교수님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 방정식을 활용해서 영화 속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사실 뭐 아카데미상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화 예술인의 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해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응용수학자인 론 페드큐 교수가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재밌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수학을 잘하면 아카데미상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교훈이 있는 거죠. 자, 제 제목이 AI가 있잖아요. AI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수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다 영어라서 뭐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UC 버클리의 젤라니 넬슨 교수는 사실 AI 시대의 수학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요. 수학 교육 강화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서명 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인 이분입니다. 누구죠? 샘 알트만과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분은 예, 그렇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is posed to 자, 여기까지 그만할게요. 영어라서 하고 사실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챗 GPT에게 번역을 한번 요청해 볼게요. 요청해 봤더니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읽혀요? 이제는 좀 읽히죠,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사실 수학이 구시대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학은 현대 AI 시스템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고 결국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사실 어느 분야건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AI 기술, AI 시대의 기본기는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독특하게도 이 글을 쓴 젤라니 넬슨 교수는요, 수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교수가 아니라 전기전자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교수예요. 많은 분들이 AI 하면은 컴퓨터공학 혹은 컴퓨터과학을 떠올리잖아요. 자, 그러나 AI 기반에는 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고전적인 이론을 넘어서요, 최첨단 기술의 토대이고요. 그래서 AI 그 기술 시대, 패권 시대에서는 튼튼한 수학적 기초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차세대 학생들 잘 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과 수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AI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어떤 거요? 어떤 서비스? 그 AI 모르는 거 직접 찾아가서. 아, 그런 거요? 또? 그렇죠. 챗GPT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요즘은. 또 뭐가 있습니까? 딥시크. 좋습니다. 또 우리 뭐 내비 같은 거 보면 할 때 뭐 있죠. 시리, 제미나이 이런 거 활용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 하면 뭐 챗GPT 방금 나왔던 그 제미나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사실 적용돼서 실제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AI 서비스를 떠올리게 되죠. 자, 이 서비스들이 그런데 수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당장은 떠오르지 않죠? 떠오르시나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정의로는 뭐 인간의 학습이라든지 이해, 문제 해결, 의사결정, 그리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70여 년 동안 여기 등장한 게 뭐죠? 이게 인공지능, 인텔리전스,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머신 러닝, 딥러닝, 그리고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건 생성형 AI입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일련의 중첩 또는 파생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런 이론적인 정의보다는 우리에게는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서비스가 훨씬 빠르게 와닿죠. 자, 인공지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처럼 바둑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능을 구현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약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자, 반면에 왼쪽에는 뭐죠? 자비스 아세요? 몰라요? 영화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에 나오는 AI 비서예요. 그게 자비스인데 이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구현해서 인간과 실제 비슷하게 사고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을 우리는 강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질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강일까요? 자비스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뭐, 어이구, 그럼 여기 우리가, 그럼 내가 당황스럽네요. 아직까지 제 주변은 자비스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죠? 실제. 그래서 사실은 약인공지능에 가깝고요. 아마 이제 언젠가는 강인공지능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특정 분야와 문제 해결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곧 정말 강인공지능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뭐 내가 살아있을 때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 자비스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보면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이제는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자비스라는 것은 아직은 영화 속에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가상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인공지능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시대입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 AI 붐이 있거든요. 현재는 이 지점이기 때문에 3차 AI 붐 시대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언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까요? 답은 여기 슬라이드 속에 있습니다. 56년, 여기 6자예요. 1956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뉴햄프셔 주가 있거든요. 그 주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다트머스 대학에서 개최된 다트머스 워크숍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로 알려져 있고요. 자, 이 워크숍에는 수학자와 공학자들이 모여서 약 8주간 생각하는 기계, 영어로는 thinking mach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기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TV 방송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TV 방송국이. 네. 자, 조금만 더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다트머스 워크숍에 참석하셨던 Founding Fathers of AI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네, father죠. 근데 AI의 대부이신 거죠. 그래서 이 다트머스 워크숍에 모였던 수학자들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두뇌나 지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한 명제를 생각해 볼 건데요. 소위 말하는 판단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하는 기계의 아주 단순한 예시예요.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비가 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외에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풍이 취소되고 다음으로 연기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오늘 소풍은 취소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비록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명제이지만요. 외부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기반하여 판단을 하는 우리 인간의 인지적인 과정을 기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사실 어떤 인간의 판단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은 기계는 이 명제에 대해서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일기예보? 기계가 일기예보를 봐요? 그렇죠. 아까 그 기후 예측, 기상 예측은 이후에 또 얘기할 거니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기계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판단을 내려요. 자, 컴퓨터 혹은 기계는 0과 1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서 1이라는 것은 참이고요. 0은 일어나지 않거나 거짓인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코딩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If rain equal 1, picnic equal 0. else라는 건 아니면이거든요. 아니면 picnic equal 1. 굉장히 단순하게 0, 1로 다 표현하죠. 바이너리하게. 이게 기계가 판단을 하는 작동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사실 정의와 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있어서 데이터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은 데이터에 관한 중요한 명언이거든요. 뭐죠? GIGO라고 해요. 뭐죠? Garbage in, garbage out. 갈비지가 뭐예요? 잘 아시네요. 자, 이 뜻이 뭐냐면, 명언의 뜻이 뭐냐면, 아무리 인공지능 모델이 우수하더라도요, 데이터가 형편없으면 결과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있어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인공지능은 사람의 인지 판단 능력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말을 태어나면서부터 하진 않았죠. 말을 배웠거든요. 말을 어떻게 배울까? 자, 우리가 고양이 사진하고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가 아기 우는 것을 보면 사실 아기가 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억. 네, 중요한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똑똑한 답이었어요. 그 이면에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그죠? 살다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특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진을 딱 보더라도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잘 얘기해 줬어요. 우리의 경험은 모두 데이터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의 인지가 이렇게 데이터에 의존하듯이 인공지능도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 그죠? numerical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다음 음성, 소리, 그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뭐 텍스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는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일까요?
요 주어진 오지선다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쵸? 수치 데이터죠? 그죠? 예, 숫자잖아요. 숫자입니다. 수치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지선다에서 고르세요. 뭐라고요? 이제 잘하네요. 이미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게 어떤 것이 강아지고 고양이인지 알 수 있어요? 요거 뭐예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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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0점입니다. 100점. 정말 잘 맞췄어요. 여러분은 강아지, 고양이를 정말 잘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여러분처럼 강아지, 고양이를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한번 제가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요. 아니, 시험이 아니고 실험. 자,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요거 먼저 물어볼게요. 그 하기 전에 요거 강아지예요, 고양이예요? 이제 좀 분분하네요. 그죠?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양이 손 들어보세요. 그럼 강아지. 고양이가 조금 더 많아요.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가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펴세요. 자, 사실 저는 인공지능도 궁금했어요. 이 사진을 보고 강아지라고 할까? 고양이라고 할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자, 사실 답을 드리면 이 사진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고 고양이하고 강아지 합성한 사진이에요. 너무 열심히 듣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정말 인공지능 챗GPT한테 물어보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챗GPT는 어떻게 답할까?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죠. 이렇게 봤어요. 사진을 이렇게 제시하고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니 했더니 똑똑하게도, 너무나 똑똑하게도 고양이 얼굴과 강아지 몸을 합성한 이미지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똑똑하긴 한데 말끝을 좀 흐리잖아요. 보입니다 이러잖아요. 100%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챗GPT에게 일부러 그 답이 틀렸다는 의미로 아닌데? 고양이인데? 이렇게 저도 다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본인의 대답을 정정하는 거예요. 정정하고 틀린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런 게 소위 말하는 AI 환각인 셈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현재 기술 수준의 AI를 활용할 때는요, 검증도 필요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챗GPT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머신러닝의 기계학습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방법이 있는데 크게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제 대표적인 방법들이 이런 게 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살짝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자, 지도학습은 뭐죠? 정답을 알려주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고양이,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그 예를 들어보면은 고양이 사진하고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러면서 이건 고양이야, 그리고 이건 강아지야 하고 정답을 알려주면서 컴퓨터는 이제 나중에 그 새로운 사진을 이제 보고도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인 거죠. 어떤 선생님이 정답을 가지고. 근데 비지도 학습은요,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강하게 키우는 거죠. 강하게 키워요. 자녀를 가르칠 때도 어쩔 때는 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를테면 아까 고양이, 강아지 사진 있었잖아요. 그런 사진을 잔뜩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잔뜩 보여주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고양이, 가양이. 그래서 스스로 이제 패턴을 찾아내면서 배우는 방식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자, 그럼 강화학습은 뭘까요? 이것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강화학습 뭐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행동을 보면서 잘하면 칭찬을 막 하잖아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죠, 그죠?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래서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칭찬을 자꾸 받고 싶으니까 그 칭찬 받는 방법으로 자꾸 배우겠죠. 그게 이제 강화학습의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다 배웠어요, 이제. 멋있는 교육 방법.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기초학습이 이제 가장 처음에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모델인 이제 회귀 분석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사실 아마 지금 여러분 반에는 이런 이름이 없죠. 이게 정말 옛날 이름입니다. 길동이, 명호, 성수, 철수, 광수. 제 시대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름이. 윗세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있는데요. 남학생들이죠. 남학생들의 아마 한 클래스니까, 같은 학년에, 그죠? 클래스니까 얼추 약간 그런 비슷한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하고 키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각각 좌표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광식이가 있어요. 그 반에. 같은 반에 광식이가 있는데, 몸무게가 70kg이래요. 자, 그러면 이 광식이는 키는 얼마일까? 그걸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금방 맞춰요? 그쵸. 이즈음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금방 안 해요. 정말 똑똑하네. 72. 자. 73. 72. 예. 아니, 잘 하셨어요. 진짜 잘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그래도 우리가 수학을 들고 나왔으니까 조금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좌표잖아요. 그죠? X, Y. 그래서 요 X축이 몸무게고, 만약에 Y축이 키라면요. 이걸 만약에 수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죠? X와 Y의 관계.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함수 혹시 들어봤어요? 함수. 함수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함수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겠죠. 그게 뭐죠? 1차 함수. 그래서 1차 함수는 직선이죠. 기하학적으로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어봤습니다.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어떤 친구는 파란색을 그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또 다른 직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직선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아까 그 문제의 답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직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수학적으로 사고를 하네요, 이 친구들이. 자, 이건 어때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측하는 직선인데, 그 직선이 예측한 값이 이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실제 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죠? 예측한 것과 실제의 차이잖아요. 그걸 오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차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오차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찾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건 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죠. 자,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요, 이런 오차의 합을 손실함수라고 불러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컴퓨터가 그 손실함수의, 즉 오차의 합이 가장 작도록 찾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찾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까라고 했을 때 기계학습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분 혹시 아나요? 몰라요? 자, 미분이 있습니다. 반대는 적분이고요. 그래서 미분을 활용하는데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그레디언트 디선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제 기계학습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건 뭐냐면 경사가 가장 급한 방향으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찾아나가면서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왜냐하면
컴퓨터는 연속적이지가 못하거든요. 그죠? 이터레이티브에서 계속 했다가 이렇게 찾아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복잡한 함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계산해야 되는 함수가. 그럴 때 최적화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다.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가장 최소점을 찾아야 되는데 때로는 국소적인 최소점으로 가거나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가면서 어쩔 때는 그냥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기계학습에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좀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문제로 가서요. 아까 우리가 직선을 통해서 예측하려고 했잖아요. 광식이 키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오차의 합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직선 말고 오차의 합을 줄일 수 있는 2차 함수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더니 오차가 더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거기서 생각을 확장을 한다면 왜 2차 함수만 돼? 3차 함수도 있잖아요. 그죠? 4차 함수. 자, 그런 식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고차원 함수를 하면 보세요. 데이터의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죠. 이 좌표를 다 찍었잖아요.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차가 다 지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차원 함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차가 다 줄어들었으니까. 질문하는 의도가 좀 수상하죠? 그죠? 자, 답은 아닙니다. 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함수가 복잡해지면요. 컴퓨터가 계산하는 그 계산량이 엄청 증가하게 돼요. 컴퓨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학습에 적용되지 않았던 아까 광식이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함수의 복잡도와 그 데이터의 적합성과의 타협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더 들어가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기계학습 혹은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요걸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자, 여러분 뭐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과정이 있다면 더 간단한 것을 선택하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잡한 거는 일단은 좀 사이드에 두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 보면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에는 이렇게 많은 수학 이론들이 필요하다, 적용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슬라이드에 등장하지 않는, 저는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잖아요. 등장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수학들이 존재한다. 정말 인공지능은 수학 없이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 여기까지 좀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최대한 쉽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했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이제 어쨌든 연구자니까 인공지능과 수학을 통한 실제 연구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 사례가 있는데 뭐 중고등학생이라고 저는 처음에 들었어요. 초등학생도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두 가지 예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최대한 노력은 해봤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스마트팜 들어봤죠? 스마트팜. 스마트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상추 성장 예측 AI 사례입니다. 상추 아시죠? 상추. 상추 좋아요? 아니, 진짜요? 채소 좋아하네요. 저 때는 안 좋아했는데 채소를. 맞습니다. 그래서 요 상추 성장 예측 AI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은 내가 그러니까 농업 혹은 농사 경영을 한다. 근데 그런 관점이라면,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목표가 뭐겠어요? 상추가 가장 잘 자라는
최적의 생장 환경을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목표겠죠. 자,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AI가 필요한데요. 뭐냐면 인풋이 여기서 보시는 거죠. 수분 공급, 습도, 온도, 조도와 같은 환경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웃풋이 상추 무게를 가장 잘 예측하는 AI를 찾는 거죠. 찾고 반대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추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환경 변수를 또 찾는 것도 또 다른 두 번째 문제고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학적인 모델링을 적용해서 저희가 상추 성장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요. 상세한 설명은 좀 복잡해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단순한 데이터 학습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수학적 모델링을 접목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데이터 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과 AI 접목은 굉장히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캐글이라고 있어요. 캐글이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커뮤니티거든요. 거기에서 3위를 수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AI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사실은 우리 AI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아닙니까? 이 핵심 기술이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교훈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상추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기상, 기후, 오늘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상, 기후 예측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후 예측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뭐 비, 구름, 뭐 이런 뭐 기상 이런 것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기후라는 것은 대기나 바다, 지상, 해양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지구의 기후가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온도 분포 변화예요. 전 지구의 온도 분포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후 예측이라는 것이 혹시 디지털 트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디지털 트윈이라 혹은 가상 시뮬레이션 이런 거 좀 들어본 것 같긴 하죠. 네, 그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구현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요, 현실의 물리 법칙이 있잖아요. 물리 법칙, 뉴턴의 법칙 같은 그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가상 세계에서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충돌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 실제로 실험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충돌하는 거 차가 계속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죠? 파괴되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제 뭐 적용된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을 통해서 만약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한다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겠죠. 그죠? 실제 제가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국내 대기업과 함께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수주, 뭐 수달 걸리는 예측 작업이 수분 내에 정확하게 아주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기후 예측에도요,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데요.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엔비디아 아세요? 유명하죠? 엔비디아에서 만든 디지털 트윈 for weather and climate, 즉 말 기상 기후를 위한 디지털 트윈, 가상 시뮬레이션 이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 살펴볼게요. Climate change is making storms both stronger and less predictable, leading to more fires, floods, mudslides, heat waves, and droughts. Atmospheric rivers are enormous rivers of water vapor in the sky, each carrying more water than the Amazon. They provide a key source of precipitation for the western U.S., but these large, powerful storms
can also cause catastrophic flooding and massive snowfalls. NVIDIA has created a physics ML model that emulates the dynamics of global weather patterns and predicts extreme weather events, like atmospheric rivers, with unprecedented speed and accuracy. Powered by the Fourier neural operator, this GPU-accelerated, AI-enabled digital twin called ForecastNet is trained on 10 terabytes of Earth system data. Using this data, together with NVIDIA Modulus and Omniverse, we are able to forecast the precise path of catastrophic atmospheric rivers a full week in advance. ForecastNet takes only a fraction of a second on a single NVIDIA GPU. That's a staggering 5 orders of magnitude faster than traditional weather forecasting models. With such enormous speed, we can generate thousands of simulations to explore all possible outcomes, allowing us to quantify the risk of catastrophic flooding with greater confidence than was ever possible before, including rare but dangerous extremes that may be missed by traditional numerical simulations. 영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아마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사실 아까 지구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디지털 트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지구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적은 전 지구적인 기상 기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Earth Digital Twin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구현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서는 사실 전통적인 기상 예보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노아 포캐스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예보보다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기술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2018년 태풍이 있었거든요. 큰 태풍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데 그 대형 태풍을 방금 보여드렸던 그 기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예측했다는 논문 리포트고요. 그 즈음에 동일한 시점에 대서양 인근에서도 세계 상대적으로 작은 태풍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조차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리포트를 하는 논문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제가 연구자로서 좀 어려운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는데, 자, 원래 전통적인 기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역학 모델을 써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이게 물리 법칙에 기반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인데 실제 여러분 그 기상청 이런 데 슈퍼컴퓨터 많이 들어봤죠? 왜 슈퍼컴퓨터가 필요할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이 방정식도 그렇게 복잡한데 사실 이 전 지구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1도 위경도 단위로 잘라야 돼요. 잘라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요. 계산을 해보면 어림잡아 2천만 개예요. 2천만 개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슈퍼컴퓨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계산이 복잡하고 사실 어려운 예측 문제였겠어요. 그죠? 그런데 질문 조금 이따 받을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아까 엔비디아처럼 인공지능을 한번 활용해보자 라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방정식도 물리 방정식도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요. 이렇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신경망도 적용을 해서 접목을 합니다. 최신의 기술이고요. 그래서 아까 아까 1000만 개 그 정도의 이제 우리가 그 방정식이었다면 여기서는 오로지 2개의 연립 방정식이에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리 방정식 혹은 정보를 인공지능에 반영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요.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했더니 그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 가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의 온도 변화 예측을 이렇게 시각화한 결과를 잠시 가져왔고요.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미분 방정식을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예측을 했더니 아까 온도나 뭐 이런 것들 아주 정확하게 빠르게 예측을 했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수치적으로 가져왔고요. 네,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 논문은 아니지만, 근데 저도 물론 이 비슷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냈지만, 이 논문이 그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탑티어 학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표된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 받은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하고 수학 되게 잘하면 인공지능 학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마지막에 보여준 슬라이드는 뭐가 뭔지 몰라도 돼요. 굉장히 수학적이고 이제 수학 교수님만 이해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 수학은 어쩌면 정말 재밌는 학문이에요. 학문인데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도 때때로 좌절하고 한계를 느낀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벨상까지 탄 AI 대부인 제프리 힌튼 교수 또 역시 여기 보시면 수학이 어려웠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너머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요.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참고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요,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물리학상을 받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